자, 이번 시간에는 151쪽이죠. 비교행정하면 추론을 첫째 종속이론 그러죠. 두 번째 근대이론과 비교하기. 자, 질문 볼까요? 1950년대 행정을 비교한다 해서 비교행정 그러거든요. 비교행정이다. 행정이죠. 비교행정. 그 다음에 반대가 되겠는데요. 1960년대 행정을 이렇게 말하죠. 발전행정 그럽니다. 발전행정. 박정희 대통령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발전행정을 다른 말로 근대화 이론 그러거든요. 근대화 이론이다. 근대화 이론. 그럼 반대로 비교행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이론이다? 종속 이론 그래요. 종속대 종속 이론. 반대로는 뭐다? 근대화 이론.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행정을 비교하려면 두 나라 이상이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 되는 나라. 주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명. 종속된 나라, 주종관계, 종이 되는 나라, 이제 종이 되는 나라가 신생국 그래요. 신생국.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신생국은 이중구에 시달립니다. 독립은 했지만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신생국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생국이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미국한테 지원을 요청했죠. 그래서 미국 이론하고 신생국 이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비교행정 그럽니다. 그런데 초창기 미국 학자들이 미국 이론을 신생국에 이식시켰더니 신생국하고 미국 환경은 다르더라. 그리고 초창기 미국 이론이 신생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 학자인 가우스나 리그스가 신생국을 방문해서 실제로 신생국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실제로 방문해서 연구해 본 결과 미국에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신생국도 반드시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행정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한 이론이 바로 뭐다? 비교행정 이렇게 말하죠. 비교행정. 자, 정리합니다. 그냥 개념만.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 대두한 이론. 두 번째, 각 국가의 행정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초기 미국 행정 이론이 신생국에 실패했어. 실패를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3번, 미국 행정 이론의 보편성을 높여서 신생국에 대한 경제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학자들이 똑같아요. 그 접근 방법. 1번 그냥 몇 줄. 리그스라는 학자죠. 리그스의 접근 방법. 리그스는 세 가지 제시죠. 근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라 시험 내기 좀 어렵지만 리그스만 좀 별표해 주세요. 첫째, 규범적 접근이 아닌 경험적 접근이다. 둘째, 하나하나 개별내적 접근 방법이 아닌 일반 법칙적 접근 방법. 세 번째, 비생태적 접근이 아닌 생태적 접근 방법. 몇 가지를 연구했다? 세 가지. 행정고시에서 한번 나왔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행정하고 생태로는 학자가 겹칩니다. 리그스하고 누가 있다? 가우스. 그래서 비교행정론자 대표 학자 중에 누가 있다? 리그스. 리그스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규범적 접근이 아닌 경험적 접근. 둘째, 개별내적 접근이 아닌 일반 법칙 접근. 세 번째, 비생태적 접근이 아닌 생태적 접근. 누구다? 리그스. 그렇게만 하고요. 뭐냐? 체제론, 시스템스 어널리시스. 체제론에서 S하고 A만 동그라미 쳐봐. 영어로 뭐다? SA만 해놔요. 시스템스 어널리시스 체제론. 체제론 반대가 PA 그럽니다. 폴리시 어널리시스에서 정책 분석 그러거든요. 뒤에 가면 1번 체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거야.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를 뭐라 부른다? 체제. 여러분 잡아. 사람도 100조엔이 모여서 사람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체제야. 무슨 체제다? 인체 체제 그런 거야. 인체 체제. 인간이라는 체제를 정해보자. 그리고 3. 체제 분석과 정책 분석을 비교한다 이거야.
2편에서 배웁니다. 폴리시 어널리시스 정책 분석, 시스템스 어널리시스 체제 분석. 그러면 체제가 뭐냐? 두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다. 그 하나를 뭐라 부른다? 체제 그래. 우리 잘 보시죠.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 봐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를 뭐라고? 체제. 무슨 체제다? 인체 체제. 행정에 도입했다? 행정 체제. 정치에 도입했다? 뭐다? 정치 체제 그러겠지. 1번만 묻히고 있습니다. 복수의 하위 체제가 협력하여 전체를 형성한다. 또 묻힙니다. 전체. 체제는 개체주의가 아니라 뭐다? 전체주의야. 그리고 두 번째, 체제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 요소가 협력하여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유기적, 체계적 시간성을 가지고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은 실체 내지 뭐다? 전체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배 넘겨서 3번 밑쪽에 체제의 속성. 체제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1번,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한다. 체제는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한다. 그리고 3번, 하위 체제가 협력하여 전체를 형성한다. 머리 밑에 몸통, 몸통 밑에 다리에서 보다 계층제. 아까 전체주의를 뭐라 말했지? 총체주의. 그리고 5번, 체제는 다른 체제와 구별되는 뭐다? 경계를 갖는 거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구분된다. 뭐다? 경계를 갖는다. 그리고 7. 체제는 목표 달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죠. 8번만 별표해 주세요. 체제는 가치나 질적, 심리적, 감정적 요인을 다루기 곤란하다. 체제는 가치나 질, 심리적, 감정적 요인을 다루기는 곤란하다. 그걸 다루는 것은 체제 분석이 아니라 정책 분석이 되겠죠.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또 우주가 4번 체제의 기능. 파슨즈라는 학자는 체제의 기능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초점만 따서 그냥 악을 기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낼 수 있거든. 별표 한번 해봐. 체제의 기능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별표하고. 첫째, 체제는 환경에 적은 어댑션 뭐다? 적응 기능. A. 어댑션 적응 기능. 두 번째, G. 코로테이트먼트 목표 달성 기능. 셋째, I.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 넷째, L. 레이턴트 패턴 메인테넌스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여기까지 4가지. 암기방문 나왔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암기방문 알려줬죠. 줄이기능학자는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영어로 포스트 코바 이렇게 했죠. 포스트 코바. 그다음에 가우스학자는 환경의 변수가 PPPPSWC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파슨즈라는 학자는 체제 기능이 4가지 있다. 영어로 뭐라 말했지? 아그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행정체제. 이제 체제를 행정에 도입했다. 무슨 체제? 행정체제가 되겠죠. 행정체제. 개념. 행정체제란 거시적으로 볼 때 환경에 대해서는 하위체제를 이루고 기타 입법, 사법체계 등과는 경계를 이루며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환경과 끊임없이 투입, 전환, 산출, 완료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정치체제 구성체계를 연구한 학자 데이비드 이스턴. 그러면 이름 잡읍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다. 첫째, 삼겹살이 입으로 들어온다. 뭐다? 투입.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킨다. 전환. 소화시키고 나서 싼다. 뭐지? 산출. 또 배가 고파지지. 산출이 또 투입으로 연결한다. 그게 바로 피드백. 소가 대사기합니다. 환류 과정. 이 4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야.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요구, 지지망상 들어갔다 뭐다? 투입. 예를 들면 교통문제 해결해 주세요. 들어갔다 투입.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과정 뭐지? 전환.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서비스 준다. 산출. 시행착오를 조사한다. 뭐다? 피드백. 자, 정리해보죠. 첫째. 2번 문제 투입. 인풋 투입이 뭐냐? 환경으로부터 행정체제의 전환 과정으로 전달되는 단계. 예를 들면 자원이나 정보, 국민의 희망이나 요구사항을 갖다 투입. 그러니까 전환. 컨버션. 환경으로부터 투입받아 그 결과로서 어떤 산출을 내기 위한 절차와 관련되죠. 예를 들면 정책 결정 단계 또는 업무 처리 과정. 산출 아웃풋, 기업, 정부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계죠. 예를 들면 수혜자나 고객을 위한 재화, 용역, 정책, 법령 전부 다 산출이죠. 피드백은 2가지.
행정체제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요구, 자원, 지지나 반대에 대한 산출의 영향이 다시 환경에 투입됨으로써 보다 나은 체제 흐름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컬으며 자동 조정, 통제 또는 평가, 시정 조치로 표현된다. 순서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과정을 반복한다. 행정에 도입했다. 무슨 체제? 행정체제. 6번이야. 개방체제 반대는 뭐겠어요? 폐쇄체제 그러겠죠. 개방체제 반대는 폐쇄체제. 개방체제 뭐냐? 개념 및 발달 배경. 2번만 정리해볼까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거치는 환경 변수를 중시한다. 환경 변수를 중시한다. 누가 4번 생물학자인 루비딩 폰 페르탈람피 연구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5번 최선의 조직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조직 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체제? 개방 체제. 그게 바로 현대 조직이로 온 베스트 웨이를 부정했다. 개방 체제의 특성은요. 첫째 1번 그냥 환경 변수를 중요시하겠죠. 그리고 3번 다이내믹 호메오스테스에서 동적 항상성. 동적 움직이는데 항상 원래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동적 항상성 기억. 체제는 움직이는데 원래 목표나 상태로부터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만큼 변한다. 필요보다 다양성. 시스템의 내부적인 규제 체제는 시스템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만큼 다양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동일, 귀착성. 마지막에 가서는 균형을 유지한다. 동일, 귀착성. 다른 말로 등종국성이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은, 체제의 시작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균형을 맞춘다 이거야. 동일, 귀착성. 페이지를 넘겨서 여섯 번째 시스템은 변한다. 시스템의 진화. 시스템의 진화 능력은 보다 복잡한 형태의 분화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서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환경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한다. 7번만 별표하세요. 엔트로피 들어가 있다. 정확히 부정적 엔트로피. 그것만 별표. 부정적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두 가지 있는데 긍정적 엔트로피. 반대가 부정적 엔트로피다.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보죠. 엔트로피 두 가지 있는데 긍정적 엔트로피는 폐쇄체제. 잘 봐야 돼. 부정적 엔트로피는 개방체제. 그런 거야. 개방체제. 그러면 엔트로피가 뭐냐면 조직이 해체, 소멸로 가는 작용을 도와주는 거야. 조직이 해체, 소멸로 가는 작용을 도와준다. 소멸된다. 뭐다? 긍정적 엔트로피. 그럼 무슨 체제? 폐쇄체제. 반대로 조직이 해체, 소멸로 가는 현상을 방지해줘. 방지해준다. 개방체제. 그런 엔트로피라고 부정적 엔트로피. 진짜 중요합니다. 꼭 그만 별표.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야.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 인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O2야.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는 뭐다? CO2. CO2를 갖다 뭐라고? 엔트로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CO2를 낮춰야 돼. 낮춰준다. 그걸 갖다 뭐라고? 부정적 엔트로피. 꼭 정리해야 됩니다. 부정적 엔트로피. 그럼 엔트로피 뭐냐? 3번 이용할 수 없는 가용 에너지. 4번, 5번 보세요. 플러스로 가다 정 엔트로피. 긍정적 엔트로피는 뭐냐? 조직이 해체, 소멸로 가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이야. 연력학 제1의 법칙이죠. 반대 마이너스 부 엔트로피는 뭐냐? 조직이 해체, 소멸로 가는 작용을 방지하는 기능. 연력학 제2의 법칙. 이게 바로 개방체제. 그리고 6번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엔트로피로보다 낮추는 경향이 있다. 엔트로피 낮춘다. 무슨 체제? 개방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개방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경 변수를 고려한다. 2. 동일 귀착성. 3. 등종국성. 4. 다양성. 5. 엔트로피. 그러면 엔트로피가 아니라 반대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부정적 엔트로피. 그것만 별표해 주세요. 그것만 정리하면 돼.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어. 발전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근대화 이론을 말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근대화 이론에서 행정역할 이야기. 그리고 이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비교하자. 개념. 그냥 발전이 뭐냐?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이나 변동 대응력을 가진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한다. 그리고 3.
양과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이면서 전체적 개념. 발달 배경에서 우주 3번만 별표해 주세요. Y드 나오고 누가 있다? S만 별표. Y드 나와 S만. 발전은 계획된 변화다. 네, 발전 행정의 특징은요. 1번 밑줄 세정쟁정 이원론. 3번 행정이념이 뭐였지? 효과성, 목표 달성도 효과성 중시. 그리고 5번 기관 형성 중시.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배 넘겨서 굳이 이제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의 차이점은 딱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행정 이념을 봤더니 50년대 패러다임 반대로 60년대 패러다임. 변수로서 행정만 별표해봐. 변수 행정, 비교 행정은 뭐지? 종속 변수. 반대로 발전 행정은 뭐다? 독립 변수.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7절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니까 별표해봐. 뭐다? 신행정화. 행태로 유효 나타났다. 후기 행태주의. 뽀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1. 뽀그림을 상상해보자. 둘째, 행태론과 비교하자. 셋째, 논리실증주의와 비교하자. 그리고 넷째, 사회적 형평성 강화로 인한 정부 실패 초래로 인한 신공공관리의 등장병을 이해하자. 개념. 1940년대 사실적인 행정행태론을 비판하여 70년대 가치주의가 간 이론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번 기존의 전통적 행정이론이나 행정행태론 등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에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시성과 실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원으로 변모돼야 하고 무엇을 강조 지향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행태론에 대한 일종의 반대로서 후기 행태론, 현상학적 접근, 탈행태주의를 한다. 발달 배경. 발달 배경은 2번만 별표합니다. 미노우 브루크헤이야. 뭐다? 도시 지명이야. 미노우 브루크헤이. 1968년 9월 미국 시라큐스 대학 주최로 개최된 미노우 브루크헤이에서 와일도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방이 제됐다. 미노우 브루크헤이에 참여한 학자 2명 모였죠. 와일도하고 2번 누가 있다? 마리니. 와일도 마리니 하면 뭐다? 신행정학자다. 주요 특성은 첫째, 1번의 답줄 이념이 뭐였죠? 사회적 형평성 추구.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4번 밑줄 행정 행태론의 배제와 가치주의 추구야. 배 넘겨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해줍니다. 6번 조직 내부보다 누구 중심? 고객 중심. 고객 중심 강조. 7번 그렇죠? 현상학적 접근과 가치주의. 현상학적 접근 방법과 가치주의. 그리고 8번 분권화 정책지향적 접근. 마지막 10번 새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주요 접근 방법 1번 밑줄 현상학 이미 배웠죠.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해 나타나는 게 뭐다? 현상학. 인간을 연구할 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 문제를 주관적 해석학적으로 연구해보자. 현상학. 우리말로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지? 현상학. 개념. 기억, 현상 세계에 대한 개개인의 지각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간의 행동을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니은만 별표하세요. 객관적인 경험이나 사실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의식 세계를 연구한다. 거기다 별표. 누가? 리을. 20세기 독일 철학자 에드먼드 후셀 중심의 철학운동에서 시작. 에드먼드 누가 있다? 후설까지 밑줄. 어떻게 참고해보면 행위론, 액션 시로리, 행위론을 연구한 학자 하몬만 보죠. 하몬이라는 학자는 행위론에서 뭘 강조했는가? 2번만 적었습니다. 인간을 뭘로 봤다? 능동적 인간이야. 수동적 인간이 아닌 능동적 인간으로 봤다. 2번 간주관성, 인터석지티비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봐. 상대방을 인정해준다. 간주관성 그러죠?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다보는 세계관이나 입장. 그리고 너와 나 간의 감정이 통했다. 엠퍼시에서 감정이입. 불교용어로 이심전심, 염화미소, 심신상립, 불림문자, 견성성불. 그리고 3. 인간을 존중하자. 인간 존중. 그리고 4. 사회 명목론. 전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개를 연구한다.
사회 명분일 걸 거시 이론이 아닌 미시론이 되겠죠. 다음 번째, 물질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탈물상화. 인간이 목표 달성을 위한 물적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비판한다. 해석학,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서 해석학이 기본이다. 그럼 여기서 결론 드립니다. 해석학에 도움을 받아서 나타난 게 뭐다? 현상학. 한계점도 있죠.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기억만 미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미음에다 별표,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개인 상호작용 후 해석에 역점을 주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이 지나치게 동그라미 미시적이다. 전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연구 방법이 미시적이다. 그 다음 페일을 넘겨서 그 참고도 하죠. 현상학적 접근. 그 박스 한번 반대표시 봐. 논리실증주의하고 현상학 차이점. 존재는 사실이냐 가치냐. 인식론. 논리적 실증주의. 하나는 해석학적 이해. 연구 방법은 별표입니다. 일반 법칙적 연구에서 분석을 해. 분석하자. 반대로 개별 문제 중심적 연구의 치중보다 이해. 이해의 방법을 쓰자. 하나는 뭐다? 분석하자. 분석단이 조직국가 체제 등을 분석한다. 거시론. 반대. 대면적인 만남에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한다. 미시론. 거시냐 미시냐.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주목적. 행정현상의 설명과 예측. 연구제의 구체화. 반대로 이론의 범주를 통합시키고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실제의 행정을 개선하는 데 역점. 기술의 초점. 행정 속에 나타난 인간의 행태를 관찰. 행태 관찰. 반대로 행태가 아니라 행동을 관찰. 인간관. 정해졌다. 결정론적 인간, 피동적 인간. 반대로 능동적 인간, 자발적 인간. 이렇게 정리가 됐네.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는 뭐냐면 도시 지명 이름이야. 도시 지명. 버지니아 주립대가 있는 도시 지명이 바로 블랙스버그입니다. 여기서 젊은 학자들이 선언했다 해서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한 단어만 정리합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이 나오면 우측 가서 165페이지 4번 블랙스버그 선언 내용에서 2번에다 밑줄 행정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다 좀 별표합니다. 왈라스 세이어라는 학자 있어. 세이어 법칙이란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 본다.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고 본다. 무슨 법칙? 세이어 법칙. 그 다음에 3번 별표해봐. 뭐다? 전문 직업주의. 전문 직업주의를 강조했다면 신행정학이 아니라 어디다?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주립대가 있는 도시 지명이 바로 뭐다? 블랙스버그다. 블랙스버그라는 도시에서 학자들이 선언을 했다 해서 블랙스버그 선언을 합니다. 블랙스버그 선언하면 첫째,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 세이 법칙. 두 번째는 전문 직업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정체성을 찾다. 그게 바로 뭐다? 블랙스버그의 핵심이다. 문제 한번 내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가치주의 2. 현상학적 접근 3. 새 정치행정 이론론 4. 왈도, 마리니 5. 논리실증주의. 정답? 논리실증주의하면 행태론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신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2, 3, 4, 5 전문 직업주의 하면 뭐지? 전문 직업주의다.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8절 그냥 비판행정학. 기존의 행정학을 비판했다 해서 비판행정학 그러죠. 선행수는 1번. 모더니즘 그림 그리봐. 피라밋. 모더니즘을 근대사에 그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사에 그 말이야. 피라밋하고 계란 그려놓고요. 비판행정 이론과 관련된 이론 정리하기. 비판 이론이 행정에 미치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대사회를 모더니즘.
소품종 대량 생산.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다품종 뭐가 되지? 소량 생산. 근대사회, 현대사회. 획일성, 다양성. 집권, 분권. 이성 중시, 이성 비판. 능률성, 반대로 보다 민주성이나 공익. 뭐 그걸 말하네. 의. 인간의 비판적 이성과 의사소통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해방에 중점을 두는 접근은 이성을 비판해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포스트 모더니즘, 일명 비판행정. 거기까지만. 그리고 우측 3번. 3번에다만 별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동그라미 미시론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해 준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시이론이 아닌 뭐다? 미시론. 미시론을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한다. 좀 깊게 들어가면 4번 파머. 파머의 난인 다른 사람, 아더니스. 파머의 타자성은 난인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이 아닌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식적 타인이란 나와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도덕적 타인이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주체로서 타인을 어떻게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타자성은 인식적 타자성이 아니라 뭐다? 도덕적 타자성을 강조한다. 그것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학자 중에 밑줄 그냥 하바마스. 독일의 금세기 최고의 관념적 철학자 하바마스가 있더라. 그냥 밑줄만 걸었습니다. 3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탈근대화를 말해. 후기 산업사회, 요즘 말 현대사회를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이 1번만 그냥 정리합니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의 총칭이다. 큰 2번 주요 특성. 다시 1번 별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미시론, 미시정치, 개개인 배려, 시미 민주주의, 담론이론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한다. 포인트 동그라미입니다. 거시이론이 아닌 뭐다? 미시론. 자크 데리다가 연구한 해체주의가 뭐냐? 모더니즘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림 그려봐. 계란. 우리 앞에도 배웠어. 모더니즘이 산업사회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보화사회다 이거야. 이미 다 배웠던 거. 인식적 타자성 반대 도덕적 타자성. 인간 소외 반대 인간 존중. 세 번째는 별표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반대 다품종 소량 생산 별표. 그다음에 다수결 원리 반대 개개인 배려. 대의제 민주주의 반대 담론이론. 그 밑에 별표. 거시이론이 아닌 뭐다? 미시론. 통합이 아니라 뭐다? 해체. 그 다음 담론 분석. 담론 분석이다. 그림 그려봐. 계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뭐다? 담론. 우리말로 이빨 깐자 이거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보자.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보다 담론 그런 거야. 민주주의죠. 담론 분석의 행정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자. 담론이론. 담론의 주요 내용. 첫째, 기억, 이미지를 강조한다. 상상. 둘째는 구성주의죠. 셋째는 아까 영역의 뭐다? 해체. 영역 해체. 다섯 번째, 타자성. 타자성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적 타자성이 아닌 뭐다? 도덕적 타자성. 대변학자 폭스와 밀러. 여우가 밀러 맥주를 먹는다.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은 뭐냐? 그림 그립니다. 계란이니까 기억. 비공식적 통제야.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 통제다. 그리고 디귿 담론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행정하게 접근했죠. 그리고 미음 지식이나 정보의 포괄적 이용하자. 그리고 시옷
정당성이나 적극적 시민 참여를 중시합시다. 치읓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확보. 치읓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 문제를 처리할 수 있죠. 담론,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키역,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 상대적인 정책평가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우리 한마디로 대의제 정치가 아니라 합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담론 이런 거예요. 담론 분석, 담론 이론. 그런 사회를 갖다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걸 하버마스는 비판 이론 이렇게 말하죠. 다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9절 새롭다 신제도주의. 이 신제도주의 하면 우리 3회 시험에 나왔지만 공공선택 이론이 바로 신제도주의라는 거예요. 신제도주의. 이 제도 두 가지야. 구제도주의 반대로 뭐다?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가 바로 행정이태론이라고 보면 돼. 행정이태론을 비판해 놨다는 게 두 가지야. 신행정학도 있고 신제도주의도 있고. 우리 또 여러분 두 가지. 서울대도 두 가지 있잖아. 신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구정이 있다. 이게 보면 되겠네. 신제도주의 시험에 나면 추론 능력만 해서 1번만 별표면 끝난 거야. 1번만 별표. 행정행태론을 비판하여 신제도주의 등장. 그것만 별표나. 이제 마친 거야. 나온다면 이게. 행정행태론을 비판해서 나타난 게 뭐다? 신제도주의. 1980년대를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신제도주의가 행정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자. 셋째, 구제도주의와 신제도를 비교해보자. 신제도주의 개관 1번만 별표야. 신제도주의 개념만 알면 돼. 시험에 나와도 이것밖에 없다. 나올 수 있는 게 1번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하여 행태주의가 등장하였으며 행태주의에 반발하여 신제도주의 등장.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 헌법, 법률, 규칙, 조직, 구조, 절차와 비공식적인 제도, 관습, 문화, 현상학, 민속학, 추석, 설날, 민속학, 양봉임야, 한봉임야, 복식문화, 두 가지 짬뽕. 그래서 국가기구 플러스 민간기구를 포함하는 포괄적 연구. 정부 조직도 제도고 민간주의도 제도로 본다. 신제도주의. 4.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하나 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6번 신제도주의에서는 이제 균형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균형 상태인 규범,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규범, 규칙, 행위자의 행동규칙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 다음에 9번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시. 경로 의존성이 뭐냐?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기보다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역사적 신제도적 관련이 있다. 경로 의존성이 뭐냐면 이걸 말하죠. 한 번 제도는 만들어지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경로 의존성 그렇죠. 10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 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론자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로 본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극대화론자가 아닌 만족화론자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나오는데요. 그 박스 봅시다. 구제도주의는 피라미드 그려놓고 신제도주의는 계란 해주세요. 계란. 옛날의 제도는 구제도인데 정부 조직만이 제도다. 구제도주의. 아니다. 정부 제도 플러스 민간 제도도 제도로 본다. 신제도주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구제도주의는 분석 수준 밑줄 크게 봐. 거시 수준. 신제도주의는 거시와 미시 연계. 분석에 초점이다. 별표. 제도를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정태적 기술 괄호고 적어요. 폐쇄체제. 반대로 인간과 제도의 동태적 관계 분석 괄호고 개방체제. 다시 한번 구제도주의 하면 폐쇄체제, 신제도주의 하면 개방체제. 말을 바꾼다.
정태적 기술, 반대는 뭐다? 동태적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 신제도론의 유파율 비교. 신제도론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3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경제학 냄새가 난다.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이게 바로 공공선택이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정치학 냄새가 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사회학이나 문화 냄새가 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종류 몇 가지 있다? 3가지. 그럼 정리해보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제도 범위가 가장 좁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공식적 측면 강조인데 제도 범위가 넓은 게 소, 중 정도 되겠다. 사회학적 신제도는 이것만 비용식 측면 강조, 제도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소, 중, 대가 되겠죠. 모학문이 뭐냐? 경제학, 아까 정치학 하나보다 사회학. 배를 늘려서 강조점. 합리적,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합리적이면서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제도의 균형점을 강조해요. 얘는 아까 역사적 신제도는 경로존성 그랬죠. 제도의 상대적 자율성. 사회학적 신제도는 제도의 인지적 측면, 즉 문화의 보다 자율성.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 즉 비용 편익을 비교해 본다 이거야. 얘는 외부적 충격에서 단절된 균형. 유사다, 유질 동형화 과정에서 결과성의 적절성. 개인의 선호, 안정적이면서 외생적이다. 반대로 제한적이면서 내생적, 제한적이면서 내생적. 접근법에 대한 별표입니다. 연역적이야. 연역적이니까 일반 이론. 개개인을 연구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얘는 기납적 사례연구, 방법론적 전체주의. 얘도 기납적 해석학에서 보다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럼 다시 한번 제도를 연구할 때 경제학적 기법을 도입하면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정치학적 입장에서 제도를 연구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연구한다. 사회학적인 측면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 유일하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만 미시론,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나머지는 다 전체주의다. 신제도의 역할. 신제도주의 역할. 제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2번에 담은 미적었습니다. 제도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서로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추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조정한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정했다? 규칙. 이것도 하나의 뭐다? 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제도주의 대두배경에서 2번만 별표해줘. 2번만 별표합니다. 행정행태주의에 대한 반작용을 등장했다. 행정행태주의는 미시적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정치학자들이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정치적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전략했다. 우주가 3번 신제도주의 특징에서 1번만 밑줄 미시와 거시를 결합한다 해서 중범이론. 이건 역사적 신제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회의 정책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정책의 연속적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설날은 한 번 만들어지면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한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제도는 단절성이 아닌 보다 지속성을 띠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제도주의가 딱 나면 첫째, 행정 행태론을 비판해서 나타났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가지 종류가 있었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세 번째, 제도는 한 번 만들면 오래 간다 이거야.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경로보다 의존성.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도하고 한국의 제도는 다른 거야. 한국은 설날이 있지만 미국은 설날이 없잖아요. 나라마다 제도는 보편성을 띠는 게 아니라 보다 투성을 띈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10절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기업가행 정보는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이 나왔죠. 이건 또 제가 핵심에서 또 기초인문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이 파트는 행정사 기본 인문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려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는 거북선. 거북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거북이를 반토막 냈죠. 반토막 내서 A 반대가 B 그러겠죠. 이미 다 배웠던 거. 조타수. 반대는 뭐였지? 노젓기.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인문서를 꼭 보세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 조타수, 노젓기. 정책 결정. 반대는 뭐였지? 집행. 전략. 반대는 뭐지? 전술.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전략과 전술. 그래서 1980년대 정부 실패를 극복해 나타난 게 뭐였죠? NPM 그랬죠?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1990년대 또 정부 실패를 극복해 나타난 게 NG, New Governance. 그 다음에 2000년대 나타난 게 또 NPM을 진짜 비판해 나타난 게 있었죠? 행정사 우리 3회 시험 문제인데 NPS였죠? New Public Service.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통점은 다 작은 정부에 다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죠. 다 정부 실패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유사점 되고 차이점이 있는데 간단히 NP는 뭐냐면 정부는 관료는 주로 조타수보다 조타수 역할만 하고 노젓기는 민간한테 아웃소싱이라. 정부 역할은 조타수. 노젓기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게 뭘 시켜라? 민영화를 시켜라. 그리고 경제가 도입했다. 이념이 바로 뭡니까? 효율성 그래. 효율성. NG는 뭐냐? 똑같아. NG도 정부 역할은 똑같이 조타수야. 조타수인데 이 노젓기는 누가 하냐면 민영화이라 얘는 공동공급이라. 공동으로 어떻게 공급해라. 공동공급이죠. 이념 바로 효율성이 아니라 뭡니까? 형평성이다. NPS는 뭐냐면 NPM 반대니까 정부 역할은 조타수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 서비스를 해줘. 서비스의 제공자다. 얘도 당연히 공동공급. 이념 똑같이 뭐가 됩니까? 형평성. 그래서 뭐가 된다? 형평성.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죠. 선행학습 추론력 1번 전통적 관료제로 인한 정부 실패와 관련하여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 동그라치입니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 두 번째 다 동의죠. 신자유주의, 신공관리론, 신관리주의, 기업가행정부, 공통적 모든 인간은 이기적 인간. 셋째 전통적 관료제 피라미드, 신공관리론 계란. 넷째 신행정학, 신공관리론 비교, 신공관리론 느거먼스 이론 비교. 6.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비교. 7번 거북선.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 개념만 해봅시다. 이미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죠. 나오도 이제 계속 겹치니까. 개념. 전통적 관료제는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인하여 정부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공공관리 등장했다. 2번까지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선택론 작년 시험 문제.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유사하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177페이지 2번 똑같아. 그냥 신자유주의 걸 세계화. 반복하는 의미에서 1번만 정리합시다. 1번 1980년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OECD 선진국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오소본과 개입을 여는 기업가행정부. 신공관리론. 영국은 대처리즘, 미국은 네이거노믹스. 자유무역 FTA 확대. 퍼스트 모더니즘. 부드럽다 연성화 조직. 민영화, 발생주의 복지부기 등을 적용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 실패 극복을 통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정부였죠. 그리고 3번 복지 재정을 축소해서 실업병을 치유하자. 복지 예산의 감축.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기업가형 정부도 1회 시험 문제죠. 똑같이. 이것도 의의만 정리해보죠. 1992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오수본과 게이블러가 정부 재창조에서 미래형 정부 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를 제시했죠. 그 다음 2번 기업가형 정부의 특성 1회 시험 문제. 첫째 총매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임무위주의 정부, 고객위주의 정부, 기업가형 정부, 예견적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80페이지 11자 그냥 신국정관리 모형 영어로 New Governance. 작년 MPM하고 또 시험이 났죠. 똑같아 이것도. 전통적 관료제로 인한 정부 실패와 관련해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두 번째 거버넌스를 이해하자. 협력에서 관리한다. 협치. 그래서 3.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를 비교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비교해보는데요. 184페이지. 184페이지. 작년 우리 시험 문제인데 뒤에서 한번 더 올 거야. 184페이지. 3번 정책 연계망. 정책 연계망에서 철의 삼각하고 이슈 네트워크 반대 표시해봐요. 철의 삼각, 이슈 네트워크 반대 표시 넣고 참여자 수 제한적 무제한. 주된 참여자, 관료 집단,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이익 집단. 이게 시험에 나왔죠. 주로 이제 분배 정책. 이슈 네트워크는 정부 부처, 많은 수에 관심 있는 집단들, 이익 집단, 언론기관 다. 의존성, 안정성이 높다, 낮다. 배제성이 높다, 낮다. 지속성, 자율성 높다, 낮다. 다시 한번. 철의 삼각을 비판하는 게 뭐다? 이슈 네트워크. 우리 행정사 3회 시험에서는 철의 삼각이 시험에 났다. 몇 명이 참여한다? 관료 집단,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이익 집단. 이게 시험에 났죠. 거기까지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거버넌스 유형이 세 가지 있는데 그냥 몇 줄. 첫째 국가 중심 거버넌스 필요 없고, 두 번째 시장 중심 거버넌스가 있고, 셋째 NGO 요즘 말로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종류 세 가지 있더라.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87페이지 4번 별표해봤냐. 신공공관리론과 뉴 가버넌스의 비교. 유사점. 이거 별표해줘야 됩니다. MPM하고 NG의 유사점 뭐냐. 분권화, 작은 정부, 정부 실패에 대응했다. 4번 별표. 정부 역할은 똑같이 뭐지? 조타수 별표. 다섯 번째 규제 완화. 이제 차이점 잡습니다. 차이점 이렇게 하면 돼. 경영학 냄새가 난다면 MPM이야. 정치학 냄새가 나면 뭐다? NG. 인신론 기초줄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체주의. 제가 하는 것만 신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 그 다음에 관리규 시장에 맡겨라. 네트워크보다 연계망. 결과 반대보다 신뢰. 그 다음에 방향잡기 방향잡기. 대상 별표해봐. 국민을 고객으로. 누구면서 국민을 보다 주인으로. 작동원리. 패널에서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반대로 신뢰와 직접 참여로 서비스 품질의 사전적 확보. 서비스 별표. 민영화나 민간이탁. 반대로 공동공급. 관료들의 역할. 공공기업가 역할. 반대 조정자 역할. 관료 역할 별표. 공공기업가냐 조정자냐. 분석 수준 별표. 조직 내냐 조직가이냐. 조직 내냐 조직가이냐. 그 다음 초점. 정부 재창조론이냐 시민 재창조론이냐. 거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밑줄. 피터가 연구한 뉴 거버넌스 이론 종류 몇 가지 있다? 4가지. 노무현 정부를 뭐라 말하지? 참여정부 그러잖아. 1번 그냥 밑줄. 시장 정부 모형. 2번만 별표해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뭐라 말했지?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뭐냐? 첫째, 공무원의 자율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이 부여된다. 둘째, 정부 조직은 가급적 계층제를 탈피하고 TQM이나 팀제 등 평면제를 중시한다. 3편을 배웁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관리 TQM. 그리고 3. 사회 구성원 간 참여 협상에 하여 정책이 이루어진다. 셋째 그냥 신축적 정보 모형. 넷째 탈규제 정보 모형. 그래서 여러분은 참여 정보 모형 특성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행정사 3위 시문제인데 서양수 추론 능력 1. 전통적 관료제로 인한 정부 실패와 관련해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2번 별표 넣고 왜 정부 역할이 조타수가 아닌 서비스의 제공자인가? 그것만 별표. 3번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를 비교해보자. 대두 배경만 정리합니다. 1. 최근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죠. 두 번째, 학자 J. 댄 하르트와 R. 댄 하르트를 둘 수 있다. 특성에서 1번만 별표해 주세요. 행정의 역할이 신공공관리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방향잡기에 두지 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주된 역할이 정부라는 배후 방향을 잡는 데 있었지만 향후의 사회는 매우 복잡해서 그런 역할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측 가서 그 박스 좀 별표해 주고요. 신공공관리론 반대표시 신공공 서비스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영학 냄새가 나면 MPM, 정치학 냄새가 나면 MPS. 3회 시험이 났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양자 차이점 정리해보죠. 인식의 토대, 몇죠? 경제학이야. 경제이론에서 효율성, 공리주의, 공공선택이론. 작년 시험 문제, 공공선택이론. 반대 민주주의론, 공익, 인본주의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 정책행정관계, 세정책행정 이원론, 세정책행정 이론론. 한계점이 뭐냐? 효율성만 강조했지 형평성 저해. 문제점은 처방성 제시보다. 반응 대상 별표하고 고객이냐 시민이냐.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 반대로 서비스의 제공자. 그 다음에 생산방식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기재와 유인기재. 반대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마지막 줄에다 몇 줄. 관료들의 동기유발은 어떻게 하냐.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리 욕구. 반대로 시티즌십, 시민정신, 사회봉사는 욕구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또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서비스론 또 차이점 제가 쭉 해놨죠. 그다음에 레짐이론은 그냥 우리가 레짐도 하나의 거버넌스 이론입니다. 통치하다가 아니라 협력해서 관리한다. 레짐이론. 선에서 추론 능력만 정리해보죠. 전통적 관료제로 인한 정부 실패와 관련해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성장기구론이 뭐냐? 레짐이론. 의에서 1번만 정리해봅니다. 레짐은 통치 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역할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지닌 비공식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 있다는 의미한다. 2번만 별표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 부분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 기반 형성한다. 영어로 레짐. 그만 좀 별표해주고요. 6번에다 별표 성장기구론. 몰로치아 로고인데 성장기구론은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성장연합에다 적어봐. 성장연합을 갖다가 지주그룹. 반성장연합은 세입자 적어보세요. 세입자. 성장그룹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성장연합은 토지가 없는 사람이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성장연합하고 반성장연합하고 누가 승리할 것이다? 성장연합이 승리할 것이다. 무슨 이론이지? 성장기구론이다. 그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학설에서 스톤이라는 학자는 레짐이론 종류 3가지 있는데요. 현상 유지 레짐만 밑줄, 현상 유지를 강조한다. 현상 유지 레짐만 밑줄.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근본적인 변화 노력 없이 일상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치 과정으로 삼으며 갈등이나 마찰도 작으며 생존 능력이 강하다. 이런 레짐을 말하고 현상 유지 레짐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가장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분량이 많은 1편을 마무리했다. 그럼 1편을 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냐면 딱 하나야.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 우리 행정학 개론을 잘하려면 1편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 1편은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용어를 알아야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